저는 남양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며느리 수진이와의 관계는 그저 그랬어요. 특별히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8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어쩔 수 없이 보는 사이였거든요. 어머니, 동해 쪽에 횟집 정말 좋은데 알게 됐어요. 같이 가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니, 밝다기보다는 들뜬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며느리가 저한테 같이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 갑자기? 네, 어머니.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진짜 맛있대요. 저도 어머니랑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사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먹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 좋아. 언제 갈래? 제 대답에 수진이는 바로 답했어요. 내일 토요일에 가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점심때 딱 도착할 거예요. 내일이라니. 생각보다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거였으니까요. 그래, 좋아. 그런데 민준이는? 아들 얘기를 꺼내자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한 3초쯤 지나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이에요. 부산 쪽으로 나갔어요. 그랬나? 아들이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럼 우리 둘이서만 다녀오면 되겠네. 좋아, 내일 봐. 네, 어머니. 아침 7시에 모시러 갈게요. 일찍 출발해야 길이 안 막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준 게 기특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뭘 입고 갈까?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한 것도 싫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어요. 무난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옷을 침대에 올려두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도 미용실 가서 손질해야 하나?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 될 거야.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피부에 바를 크림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데 좀 신경 써야죠. 동해 바다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회를 먹으러 갔었죠. 남편은 소주를 좋아했고 저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곧 기분을 추스렀습니다. 내일은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바다도 보고 신선한 회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생각만 해도 좋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내일 일을 생각했어요. 회는 어떤 걸 시킬까? 광어? 우럭? 아니면 모듬으로 시키는 게 낫겠다. 수진이는 뭘 좋아하더라? 잘 모르겠네. 내일 물어봐야겠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바다가 나왔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꿈이었죠.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6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어제 준비해둔 옷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만 발랐죠. 가방을 챙기면서 뭘 가져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핸드폰, 지갑, 손수건, 물티슈,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분의 마스크도 몇 장 챙겼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든 필요하니까요. 7시 정각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차에서 내려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초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운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죠. 차에 타니 수진이는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속초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왔어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중간에 휴게소 들를게요. 그래, 수고한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수진이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저를 속초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며느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차는 경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으니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차는 경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죠.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운전 중인데도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핸드폰을 들었죠. 화면을 확인하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운전 중에는 핸드폰 위험해.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또 신호등에 걸리면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 확인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홍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셨죠. 수진이는 휴게소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랑 눈도 거의 안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구가 연락이 와서요. 친구,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 일에 제가 참견할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같이 나들이 왔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니까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이대로 조용히 가기엔 뭔가 아쉬웠거든요. 수진아, 요즘 민준이랑은 잘 지내?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핸들을 꽉 쥐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민준이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네, 알겠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죠. 분위기가 어색했거든요. 왜 이렇게 말수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속초까지의 거리를 알려줬죠.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0시쯤 속초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죠. 짠 냄새가 났습니다. 역시 바다는 좋아요. 어머니, 저기 횟집이에요.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횟집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돼 보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었어요. 인기 있는 집인가 봐요. 예약했어? 네, 어머니. 어제 해놨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기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더니 벌써 출출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서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2층 창가 자리로 안내를 받았죠. 정말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었어요. 와, 경치 정말 좋다. 그러게요, 어머니. 수진이도 잠깐 바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이렇게 좋은 경치를 두고 핸드폰만 보다니. 회가 나왔습니다. 모듬회였어요. 광어, 우럭, 연어가 접시 가득 담겨 있었죠.
초장도 나왔고 쌈채소도 있었습니다. 신선해 보였어요. 자, 먹자. 수진아. 네, 어머니. 저는 광어 한 점을 집어서 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쫄깃하고 달았어요. 역시 동해 쪽 회는 맛있었죠. 우럭도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싱싱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회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점 먹더니 또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계속 확인하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수진아,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핸드폰만 봐. 제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다 한 소리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같이 나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다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급한 연락이 와서요.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화면을 쳐다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회를 먹었어요. 수진이는 가끔 한 점씩 집어 먹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회는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수진이는 얼마 먹지도 않았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갈까요? 그래, 가자.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죠. 남양주까지 또 2시간 반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거리를 왔더니 졸렸죠. 수진이는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걸, 곧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수진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갈 거라는 걸. 차는 속초를 벗어나 다시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어요. 차 소리와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 진동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핸드폰이었어요. 계속 누군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도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친구가 아니었어요. 수진이의 공범이었던 거죠. 저를 어디에 버릴 것인지, 그 사이에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해는 점점 중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쯤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주변 풍경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보이더니 점점 더 한적한 길로 들어섰죠. 이상했어요. 남양주로 가려면 이쪽 길이 아닌데. 수진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이 길이 더 빨라요. 내비게이션에서 추천한 길이에요. 수진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워낙 똑똑하니까요. 막히는 길 피해서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겠죠. 하지만 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양옆으로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집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차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시골길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덜컹거리는 소리요. 아까부터 계속 들렸는데 이제 좀 심해져서요. 저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렇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차는 수진이 거였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논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낡은 집 몇 채가 보였지만 사람 사는 것 같지는 않았죠.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창문이 깨진 집들이었습니다. 완전한 깡촌이었어요. 차도 한 대 안 지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보이지 않았죠. 이런 곳에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차에서 내렸어요. 보닛을 열어서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죠. 엔진을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어머니도 잠깐 내리셔서 스트레칭 좀 하세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몸이 뻐근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죠. 저는 차 옆에서 팔을 쭉쭉 펴기 시작했습니다. 목도 돌리고 허리도 굽혔다 폈다 했어요. 다리도 털털 털었죠. 그렇게 하니까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는 점점 더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보닛 앞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차가 빨리 고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보닛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죠.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났어요. 수진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차에 타는 거지? 차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처음부터 차에 문제가 있긴 했던 건가?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왜 차에 타? 제가 차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엑셀을 밟았어요. 잠깐, 수진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달려갔죠. 손을 뻗었습니다. 차 문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 수진아. 차서.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냈어요. 저는 계속 뒤쫓아 달렸죠.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먼지만 풀풀 날리며 멀어져 갔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착각한 거겠지. 수진이가 나를 두고 갈 리가 없잖아.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차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길끝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버렸다. 일부러 이 깡촌에 데려와서 버리고 간 거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논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집은 멀리 몇 채 보였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갔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해는 점점 더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어요. 바람이 불었죠. 저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핸드폰. 그래, 핸드폰이 있잖아.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죠. 신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테나 표시가 아예 안 뜨더니 잠깐 한 칸 떴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거였죠. 안 돼,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신호가 안 잡혔어요.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지? 아무도 없는데, 차도 안 지나가는데,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수진이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야 했죠.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죠. 차가 간 방향으로요. 일단 걸어야 했어요. 여기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단 걸어야 했죠. 여기 그냥 서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서움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어요. 아스팔트도 군데군데 패여 있었죠.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집들은 멀리 보였지만 불이 켜진 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빈집인가 봐요. 차도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죠. 그저 농가 밭과 산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주황빛이었다가 보라빛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거의 검은색이었죠.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졌어요. 낮에는 따뜻했는데 해가 지니까 금방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불었죠. 저는 옷깃을 더 여몄어요. 하지만 추위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논밭뿐이었죠. 집도 여전히 멀리 보이기만 했어요.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은 구두가 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뒤꿈치가 쓸려서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핸드폰을 다시 꺼내봤어요. 혹시 신호가 잡히나 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한 칸 떴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답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배터리를 아껴야 했죠. 언제 신호가 잡힐지 모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쉬면 안 될 것 같았죠. 어둠이 완전히 내렸거든요. 주변이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걸었죠.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없고 상점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걸요. 이 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었어요. 차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일부러 이런 곳을 골라서 저를 버린 거였죠.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배신감이 더 컸죠. 왜? 내가 수진이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구박한 적 있나?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 쓴 게 잘못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것 같았습니다. 발은 너무 아파서 감각이 없었어요. 허리도 아팠죠. 숨도 가빠졌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딸렸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됐어요. 누가 저를 찾아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불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살았다. 저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서 크게 흔들었어요. 소리도 질렀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죠. 차 문이 열리고 남자분이 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인상은 선해 보였어요. 어르신,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남자분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깜깜한 시골길에 할머니 혼자 걷고 있으니까요. 저기, 차를 탔다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떨렸습니다. 숨도 가빴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죠. 며느리가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네, 며느리가요? 남자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이였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황당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갔다니.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였죠. 네. 회 먹으러 속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여기 세우고는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분은 한숨을 쉬셨어요. 세상에,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남양주요. 남양주까지 가야 해요. 남양주요? 여기서 한참 먼데. 남자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의정부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릴게요. 의정부까지 가시면 거기서 택시 타시면 되겠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죠.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안도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분은 운전을 시작했어요.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까 제가 걸었던 길이 보였습니다. 정말 깜깜하고 무서운 길이었죠. 2시간을 걸었습니다. 2시간 동안 혼자 그 길을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숨도 차분해졌고 떨림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수진이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한테 말해야 했죠. 경찰에도 신고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차는 1시간 반 정도 달렸습니다. 의정부에 도착했어요. 남자분은 택시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죠. 어르신, 여기서 택시 타시면 남양주까지 금방 가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깜깜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남양주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기대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택시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간히 차들도 보였죠. 사람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대문을 잠갔거든요. 항상 잠그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죠. 왜 열려 있는 거지? 혹시 민준이가 왔나? 아들이 열쇠로 열고 들어왔나? 하지만 아들은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완전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서랍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죠. 서류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책장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들도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밑도 뒤져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금고가 보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간신히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도둑이 든 거야. 아니면 수진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수진이가 나를 시골에 버린 것도, 집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연결된 일 아닐까? 수진이가 나를 버리고 집에 와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살펴봤어요. 서류들 사이에서 인감 도장이 보였습니다. 통장도 보였죠. 카드도 떨어져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어서 고객센터가 끊겨 있었어요. 긴급신고 시스템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가 없었죠.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드디어 긴급신고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계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 절차를 거쳤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드사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도 고객센터는 끊겨 있었지만 긴급신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속 전화를 걸고 버튼을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제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골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요. 하지만 운 좋게 차를 얻어 탔고 생각보다 빨리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계좌와 카드를 정지시켰죠.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봤어요. 등기부등본도 있었고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보였죠. 수진이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 경찰이었고 한 명은 중년 여자 경찰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자 경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시골에 버리고 와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어요. 경찰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여자 경찰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와 속초에 회 먹으러 갔던 일,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 버려진 일, 2시간 동안 걸었던 일, 운 좋게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온 일, 그리고 집이 이렇게 된 걸 발견한 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남자 경찰이 메모를 했죠. CCTV가 있으신가요? 네, 현관 앞에 있어요. 경찰들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진정이 안 됐죠.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집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랍들을 확인하고 바닥에 널린 서류들도 봤어요. 사진도 찍었죠.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남자 경찰이 CCTV 녹화 파일을 가져왔어요. 노트북을 펼쳐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봤죠.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6시쯤의 영상이었어요. 제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가 제 며느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거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뒤졌어요.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했죠. 수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에서 잠시 사라졌어요. 남자 경찰이 안방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진이가 금고 앞에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여자 경찰이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진이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알아야 한다고. 멍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거예요. 며느리를 믿었거든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안을 뒤졌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인감도장도 꺼냈죠. 서류들도 전부 꺼냈어요. 그걸 가방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진이는 남자들한테 뭔가 말했어요. 남자들은 더 빨리 움직였죠. 서랍을 더 뒤지고 책장도 뒤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시각이 계속 바뀌었어요. 6시 30분, 7시, 7시 30분. 그들은 계속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펐죠.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8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봤어요. 표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남자들한테 급하게 뭔가 말했어요. 남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서류들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통장도 챙기고 카드도 챙겼죠. 하지만 뭔가 놓쳤습니다. 바닥에 인감도장이 떨어졌어요. 통장 몇 개도 떨어졌죠. 카드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급하게 나갔어요. 현관문을 나서서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싶었죠. 여자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놈들이 당황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통장이며 카드며 서류며 전부 가져갔을 겁니다. 남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며느리분이 아드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준이가 요즘 바쁘긴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경찰의 표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별거 중이신 거 아시나요? 네, 별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거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며느리분이 작년부터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던데요. 아드님 주소지와 다릅니다. 그럴 리가. 민준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지만 경찰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랑 별거였어요? 그걸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1년이나 별거했다고요. 1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자 경찰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죠. 한참 후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부산인데. 수진이가 나한테 큰일 저질렀어. 경찰도 와 있어. 빨리 와. 아들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가 뭘 했는데요? 전화로는 길어. 빨리 와. 그리고 너 수진이랑 별거 중이었어? 그것도 1년이나?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일단 빨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 왜 숨긴 걸까? 경찰이 계속 조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최근에 빚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빚 보증을 서줬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요? 네, CCTV에 나온 남자 중 한 명이 그 남자친구로 추정됩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와 별거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 때문에 빚이 생겼죠. 그래서 저한테 손을 댄 겁니다. 저를 멀리 버리고 그 사이에 집을 털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여자 경찰이 말했어요. 빨리 돌아오셔서 즉시 조치를 취하신 덕분에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계좌랑 카드를 다 정지시키셨잖아요. 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빠져나갔을 거예요. 며느리분과 공범들을 수배하겠습니다. 유기죄, 주거침입, 절도미수로 수배할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은 계속 조사를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아침에 며느리 차를 타고 속초로 갔던 게 며칠 전 같았습니다. 시골에 버려졌을 때의 공포, 2시간 동안 걸었을 때의 절망, 집에 와서 본 난장판,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며느리를 찾아야 했고 재판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면 안 됐어요. 강해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밤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도 하고 수진이의 행적도 추적했어요. 저는 집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을 감으면 시골길이 떠올랐거든요. 이틀 후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과 공범들을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망가지 못하고 잡혔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인천 쪽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주 자금이 없어서 멀리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제 계좌와 카드를 정지시켜서 돈을 못 빼간 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수진이와 공범 2명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유기죄,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했죠. 속초에 간 일, 시골에 버려진 일, 2시간 동안 걸은 일, 집에 와서 본 난장판까지. 수진이는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저랑 마주치지도 않았대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죠.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수진이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유기하고 공범들과 함께 주거에 침입해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고요. 수진이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과중한 빚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멀리 데려가 유기하고 그 사이 공범들과 함께 집을 털었습니다. 판사가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고 변명이었어요. 빚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버려도 된다는 건가요?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도 피고인 더 말하지 마십시오.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정신적 충격. 맞아요.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고 증인들도 나왔어요. 저도 증언했죠. 며느리가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니 또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선고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수진은 유기죄,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공범들도 각각 징역 2년씩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민준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건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너도 1년이나 별거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긴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별거하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말 못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엄마. 그런데 이혼은 할 거지? 당연하죠. 엄마한테 이런 일을 저지른 여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는 수진이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진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혼이 성립됐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수진이는 교도소에 갔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홀로 걸었던 그 시골길이 떠오르거든요. 논밭만 끝없이 펼쳐진 그곳. 핸드폰도 안 터지고 차도 안 지나가던 그곳. 2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차갑게 버릴 수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족인데.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민준이는 요즘 자주 집에 와요. 주말마다 오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전보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엄마,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드릴게요. 숨기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끝났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2시간을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운 좋게 도움을 받았죠. 저를 태워주신 그 남자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집에 빨리 도착해서 본능적으로 계좌와 카드를 정지시킨 것도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교훈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3년형을 받았으니 아직 한참 남았죠. 가끔 민준이가 물어봐요. 엄마, 수진이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 연락할 리도 없고. 저는 수진이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죠.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습니다. 수진이는 감옥에 갔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예쁘네요. 그날 밤 혼자 걸었던 시골길의 노을도 이랬겠죠. 하지만 그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노을을 보며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예요.